안녕하세요. 악분의 팟캐스트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곤승님과 함께 팟캐스트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본격적으로 조금 기술적인 내용 그리고 이제 기술적이 아닌 보편적인 질문들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인데 첫 번째 주제는 기술적인 의사결정을 했어야 되는 저의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현재 상황으로 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 포기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에 대한 의견을 이제 곤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얘기해 드리면 이 케이스에서 네트워크 폴리시라는 기능이 작년 11월쯤에 이제 지원되기 시작했었어요. 네, 정확히 이 케이스 네트워크 폴리시는 VPC CNI라는 애드온에서 네트워크 폴리시를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그 VPC CNI 네트워크 폴리시 기능이 아직 나온 지가 1년도 안 돼서 버그 레포트가 많았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걸 캐치를 못했었고요. 그래서 무작정 네트워크 폴리시 저희 시나리오들로 잘 테스트가 돼서 적용을 했었는데 한 5개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EKS 파드 간 간헐적으로 통신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 한 달 동안 디버깅 해보니까 제가 정했던 네트워크 폴리시의 버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네트워크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면, 정확히 말하면 VP CNI를 업데이트하면 네트워크 폴리시가 해결이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됐지만 기덥 이슈를 보면 계속 버그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며칠 고민했어요. 이거를 제거하는 게 맞나, 아니면 업데이트하고 유지하는 게 맞나. 근데 저는 이제 포기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왜냐면 이거에 올인할 수가 없어서 현재적인 시간을 고려하고 저의 역량을 봤을 때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1년 뒤에 VPC CNI가 최적화된 1년 뒤에 다시 적용해봐야겠다. 그리고 그동안 저는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곤수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좋은 판단인지, 아니면 뭐 아쉬운 판단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저도 어쨌든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꼈던 거는, 어쨌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네트워크 폴리시라는 걸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뭐 네트워크 폴리시가 출시됐으니 뭐 한번 해보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우리가 그때 당시에 뭐 예를 들어 같은 클러스터 내에서 서로 다른 파드들이 이제 뜰 건데, 서로 다른 종류들의 이제 파드들이 뜨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통신을 좀 막아보자. 네. 왜냐면 뭔가 보안상 어쨌든 서로 네. 다른 서비스끼리 막 통신하고 그런 게 올바르지 않아 보이니까 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네. 네트워크 폴리시라는 게 있고 이제 BPC CNI에서 지원을 하니까 해보자 라고 의사결정을 했던 거였고, 알고 보니 이제 사실 써보니까 뭐 처음엔 잘 됐다가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버그가 이제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그건 당연히 충분히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뭐 AWS가 만들고 있는 그 CNI가 그때 악부님이 분석하기로는 뭐 다른, 그러니까 기본적인 쿠버네티스의 기본 뭐 네트워크 폴리시와 조금 다르게 AWS 내부에서 네.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있었다고 이제 네. 들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뭐 당연히 이런 장애는 맞을 수 있었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의사결정을 할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최초에 목적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던 그거를 이제는 이걸 뺨으로써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을지, 네. 이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막아야만 한다면 그 네트워크 폴리시를 뭐 하는 게 맞는 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방법을 뺨으로써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방법을 뭐 이 네트워크 폴리시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런 버그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디버깅하고 네. 어떻게 그러면 찾아낼 거냐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굳이 안 써도 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네. 왜냐면 보안상 물론 당연히 이제 서로 다른 서비스끼리 통신하면 안 되긴 하지만 저희가 뭐 이스티오 같은 것도 쓰고 있고 네. 그래서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막을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고 나중에 저희가 지금은 뭐 작은 서비스들은 T타입에 올라가는 네. 경우들도 있지만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C타입이나 뭐 M타입 같은 거에 올라가게 되면 시큐리티 그룹 파드를 쓸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시큐리티 그룹 내부에서 뭔가 다른 시큐리티 그룹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올바른 방향이지 않을까?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이제 이 네트워크 폴리시라는 게 아무래도 eBPF를 사용하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기술적 난이도가 생각보다 맞아요. 높은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eBPF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뭐 작동 원리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단순히 네트워크 폴리시의 사용법만 안다고 해서 디버깅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걸 그럼 모든 엔지니어들이 다 갖추고 있냐? 라고 하면 이제 아닌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시큐리티 그룹으로 막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 뭐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선택이다. 근데 좀 개인적인 그런 욕심에서는 한번 더 파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죠. 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트워크 폴리시가 아무래도 버그가 많은 상태에서 그럼 어떤 버그들이 생겨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 싶은 것도 없지 않아는 있는데 서비스를 생각하면은 그게 더 올바른 결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의견 감사합니다. 당시 제가 의사결정을 했던 배경 중 하나가 너무 많은 저의 리소스가 여기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다른 업무가 진행이 좀 많이 안 되는 상태였고 이거는 업무에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일과 시간 이후에 계속 공부해서 나중에 팀과 의견 계속 공유를 해서 이제 적용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안도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팀원 한 명이 VPC CNI에 칼리코 네트워크 폴리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대안이라 생각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티오에 서비스 간 제어 안 되는 어스라이즈 폴리시인가? 그걸 제어할 또 생각이 되고, 시큐리티 그룹 폴파드도 되고, 이런 걸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시 제가 생각했던 요구 조건은 당연히 같은 클러스터에 있는 여러 프로젝트가 통신이 안 돼야 된다. 이게 가장 네트워크 폴리시가 적합했고, 이런 일은 생길지 몰랐지만. 그래서 여기서 또 얻은 결론이 있어요. 내가 적합한 요구 조건이 있더라도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오픈된 지 얼마 안 된 오픈 소스들이 이제 얼마나 안정적이냐는 사실 처음에 쿠버네티스 나왔을 때도 전 똑같았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었냐를 이제 보장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점점 쓰기 시작하는 거고 다만 그 오픈소스라는 게 어쨌든 오픈을 해서 그런 버그들을 누군가 사용하면서 찾아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만 또 오픈소스들이 이제 안정이 되는 거 네.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게 결국 오픈소스의 생태계가 아닌가?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뭐 꼭 무조건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건 사용하지 말자 이런 의사결정보다는 어느 정도 만약에 코드를 볼 수 있다면 코드를 좀 보고 뭐 충분한 테스트를 해보고 써보다가 이렇게 지금처럼 장애를 뭐 두들겨 맞으면서 이런 버그들도 있구나 만약에 레포팅 된 게 없으면 우리가 레포팅하는 것도 하나의 일종의 저는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더 좋은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고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고 그게 AWS 입장에서도 그런 걸 원해서 빨리빨리 네. 그 오픈소스를 내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물론 사실 오픈소스라고 하지만 우리가 막 고쳐 쓰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맞아요. 예, 그래도 그쪽에서 코드도 우리가 다 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확실히 저는 이번에 써서 이렇게 배워나가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다? 저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번 이거 파드 간 통신이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사실 되게 다양한 시도를 했었잖아요. 처음부터 맞아요. 사실 바로 네트워크 폴리시를 네, 의심한 건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서. 지금 설명할까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 네. 저희가 일단, 네트워크가 좀 복잡해요. 네, 쿠버네티스뿐만 아니라 AWS 상에서도. 네, 지금 설명드린 거는 AWS가 아니라 쿠버네티스 네트워크인데, 당연히 이제 쿠버네티스 네트워크 안에, VPC 네트워크가 있고, VPC 네트워크 안에 쿠버네티스 네트워크가 있고, 그 안에 저희가 또 네트워크를 모니터링 제어하기 위해서 ECTO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드 간 다른 프로젝트의 파드 간 통신을 막으려고 네트워크 폴리시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러가 떴던 거는 ECTO MTLS 에러였어요. 저희가 ECTO를 사용하고 있는데 ECTO가 1.5 버전 이상부터는 자동으로 MTLS가 걸려 있어요. 저희는 쓴 적이 없는데, 맞아요. 그죠? 네, 맞아요. 쓴 적이 없다고 자신하고 있었는데, 막 패킷을 캡처 떠보니까 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TLS 패키만 보이고. 그래서 저희가 APM 에러를 봤을 때 MTLS 에러가 떠서 이거는 EC2 문제인가? 제일 처음에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개발자분도 그렇고 저희도 EC2가 문제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외부는 결국 암호화 통신하니까 일단 내부 간 암호화 통신 풀자. 그래서 MTLS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이제 새로운 에러가 발견이 됐죠. 갑자기 통신이 10초간 지연되는 게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MTLS 에러가 떴는데 맞아요. 지금은 정말 어이없게 10초간 지연이 생긴 거예요. 신기하게 10초씩 끊어졌었어요. 네, 10초가 지연되고 맞아요. 성공하고 맞아요. 지연되고 네, 성공하고. 맞아요. 실패가 아니라 지연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왜 지연이 걸리지? 라고 생각을 해서 또 ECTO에 저희가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저희가 ECTO 여러 가지 설정을 건드려 보고 이건 ECTO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노드 단을 보기 시작했죠, 저희가. 그렇죠. 근데 이제 노드 단을 또 APM으로 보니까 특정한 노드에서만 저렇게 하면 특정한 노드에 떠 있는 파드에서만 네트워크 지연이 걸린 거죠. 그래서 그 파드 또는 노드에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노드를 드레인했죠. 노드 드레인하니까 맞아요. 증상이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특정 타입만 그런 줄 알았어요. 맞아요, 노드도. 맞아요.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네, 작은 사이즈만 또 문제가 돼서 작은 사이즈는 문제가 있나 그래서 큰 사이즈로 높여도 보고 네. 그렇게 했었죠. 네. 근데 그때 그 인스턴스 스펙을 높였을 때 저는 소용이 없다고 약간 생각이 든 게 클라우드 와치나 매트릭을 보면 충분했었거든요. 맞아요. 리소스가 부족하진 않았었던 거. 네. 근데 이제 결과론 좀 보면 노드를 드레인해서 된 거 보니까 일단 사이즈를 늘리자. 네. 늘리고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한 시간이 일주일 뒤에, 지나고 또 일주일 뒤에 이제 또 재현이 같은 된 현상이 거죠. 발생한 거죠. 근데 거기서도 이제 우연히 똑같은 인스턴스에 계속 지연이 걸렸었죠. 그래서 드레인을 그때 제가 아마 했었을 거예요. 했는데 드레인 하자마자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군수님이랑 불러서 이제 노드 단 패킷 캡처를 막 시작했죠. 그래서 패킷을 캡처를 했을 때 이상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 이스티오가 요청을 보내는, 그러니까 서비스 간 통신에서 받는 쪽과 보내는 맞아요. 쪽을 양쪽을 동시에 잡았는데 그러니까 보내는 쪽에서 신패킷을 먼저 날리는데 네네. 신기하게 계속 리트랜스미션이 나가는 거예요. 네네. 패킷이 네. 씬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그 익스포넨셜리 나가는 거죠. 네. 1초 뒤에 한번 갔다, 2초 2초 뒤에 뒤에, 갔다, 4초 4초 뒤에 뒤에. 갔다. 그거 합치면 이제 10초가 된 거예요. 맞아요. 한번 보내고 하고 10초가 되고 그 다음부터 정상 트래픽이 갔는데 알고 보니까 신 패킷은 뭐 A라는 서비스로 간 거고 정상 패킷은 그 다른 파드한테 간 거죠. 네네. 받는 쪽이 달랐던 거예요. 네. 보면서 근데 이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지연이 되더라고요. 모든 요청에 대해서 신 패킷이 날아가고 그 특정한 곳으로 날아갔는데 그 특정한 곳에는 패킷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그런지 계속 리트랜스미션이 10초간 걸리고 네.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른 요청에서 다시 또 나가면 신패킷이 막히고 10초 뒤에. 그래서 10초 뒤에 성공하고 10초 뒤에 성공하고 이게 이제 재현이 된 거예요. 패킷 레벨에서.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막혔던 거죠.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과연. 저희는 그 다음에 비용 때문에 모니터링 다 활성화하지 못했는데 다 활성화하기로 결정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문득 네트워크 폴리시 문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스쳐간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폴리시를 활성화하든 비활성화하든 패킷은 흐를 수 있으니까 비활성화를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통신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활성화하니까 안 됐던 게 갑자기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거 100% 네트워크 폴리시 문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주말 내내 계속 디깅을 했죠. 그때 디깅했던 순서는 깃업 이슈를 들어갔어요. 깃업 이슈를 들어가니까 저랑 비슷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좀 비즈니스에 치명적인 거였어요. 갑자기 DB가 접근이 안 된다. RDS 접근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랑 비슷한데? 그 사람도 딜레이라고 표현하고 가끔씩 끊어진다. 그래서 그래서 계속 이슈를 이제 역추적하다 보니까 이게 레이스 컨디션 에러가 있다. 그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AWS VPC9은 그 리눅스 네트워크 컨트랙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쓰면서 자기만의 BPF 안에 컨트랙을 만들었어요. 그 컨트랙을 AWS 컨트랙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AWS 컨트랙을 자기들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파드가 이제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마다 이 컨트랙 정보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버그 증상이 재현이 되면 컨트랙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돼요. 한번 업데이트 안 되기 시작하면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게 간헐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였어요. 레이스 컨디션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보들이 여러 개 있었고 그때 VPC나의 컨트리뷰터가 이거 버그 패치했으니까 업데이트 해라. 그래서 해결된 사람도 있고 해결 안 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판단하기로는 이게 버그가 재현되면 만약에 또 리소스가 많이 뺏길 것 같고 그리고 충분하지 않는 아직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AWS 컨트랙에 대해서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적용 못할 것 같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리눅스 컨트랙도 사실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네. 이제 컨트랙이라는 게 사실은 그 라우팅 테이블에서 어디로 가라 이런 정도만 알려주는 거라고만 알지. 그 실제로 어떻게 드랍하고 제어하고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신기했던 게 이 문서를 좀 찾아보니까 네트워크 폴리시 적용하면 원래 막 그 IP 테이블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네. 정보들이. 네. 근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는 했는데. 맞아요. IP 테이블 나트 정보를 봤는데도 뭐 아예 드랍하는 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어떻게 대체 이게 동작하는 거지? 네. 막 하다가 어쨌든 네트워크 저희가 확인했던 건 사실 그거죠. 네트워크 프레시 없애니까 무조건 되긴 했다. 네. 발생하지 네. 않았다. 이제 그거는 확실해서 이제 사실 제거를 한 거고 저는 좋은 방향이었다고 생각해요. 돌이켜 보면. 그래서 되게 재밌는 사실 그 트러블 슈팅이었다. 네. 기억에 그래서- 남는 트러블 슈팅이었죠. 그래서 이후에 저는 컨트랙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리눅스 컨트랙 공부하고 AWS 컨트랙을 공부할 예정인데 그 클라우드 플레어라는 회사에서 컨트랙에 대한 정보를 정말 자세히 써놨더라고요. 그 내부적으로 컨트랙을 건들면서 만든 제품들이 있나 봐요. 보안적인 걸 신경 쓰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문서를 지금 보면서 하나씩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 준비가 되면 팟캐스트에서 또 한번 열강을 한번 네. 해주실 수 있으실지. 네, 그날 오면 좋겠네요. 네. 올 것 같아요. 곧이지 않을까요? 제가 요즘 컨텍스트 전환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디버깅 하느라 그때 어. 아프님이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해결은 하고 싶은데 그 맞아요. 해결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맞아요. 노드를 교체도 안 되고 맞아요. 뭐해도 안 되고 약간 좀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게 결국은 특정 파드가 문제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의 추측은 어쨌든 그 노드가 저희가 이제 약간 스팟성으로 쓰고 있었던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때 거기에 뜨게끔 우리가 비용을 감수하기 위해서 스팟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파드가 늘어나고 줄어들면서 어느 순간 딱 걸리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파드가 그냥 오래 생존돼 있다 이러면 이제 안 걸리는데 맞아요. 파드가 뭐 하루 걸러 죽었다 올라왔다 죽었다 올라왔다 하니까
그 노드에 계속 그게 쌓이면서 어느 순간 팍 말씀하신 레이시 컨디션이 빡 걸린 그런 느낌? 네. 저도 정확히 막 코드까지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런 느낌이어서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라면 그런 자주 파드를 교체한 적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모니터링 해보시는 네.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네트워크 폴리시를 다루게 되면 더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QVDNS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QVDNS는 보이는 라디오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을 화면에 보시면 제가 기덥 이슈로 저희 팟캐스트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QVDNS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모아놨습니다. QVDNS 주제를 고른 이유는 여러분들이 점점 쿠버네티스에 대한 파드가 점점 개수가 많아질수록 꼭 최적화를 해야 되는 파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 최적화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큐브DNS는 공식 문서 기덥 사이트에 가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2016년도인가 만들어진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래된 오픈소스인데 말 그대로 쿠버네티스 자체에서 DNS 역할을 하는 하나의 컴포넌트입니다. 그런데 이 쿠버네티스 DNS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못 들어보시고 코어 DNS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큐브 DNS라는 파드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저의 블로그에 적혀 있지만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큐브 DNS 파드를 사용했는데 쿠버네티스 1.11 정말 오래됐네요. 네, 쿠버네티스 1.11 버전 이후부터는 코어 DNS를 사용하기로 추천이 돼 있고 대부분의 쿠버네티스를 설치하는 도구가 코어 DN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브 ADM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건데 큐브 ADM에도 큐브 DNS 애드온이 코어 DNS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어떤 분이 정리해놔서 블로그를 찾아봤었는데 한번 하나 클릭해볼게요.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이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큐브 ADM이라는 도구가 사용하는 애드온 목록이에요. 큐브 DNS는 하나의 컴포넌트지만 쿠버네티스 자체에서 어떤 걸 사용하라고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구마다 이 설치하는 목록이 다른데 큐브 ADM이라는 도구는 core DNS를 사용하기로 지금 코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큐브 ADM을 설치하신 분들은 무조건 core DNS를 기본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EKS를 많이 사용하는데 EKS도 애드온으로 되어 있고 큐브 DNS가 core DNS로 지금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큐브 DNS는 간단히 쿠버네티스 DNS 서버이고 현재 1.11 이상부터는 코어 DNS를 사용하기로 추천을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recommended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코어 DNS recommended. 네. 이게 권장인가요? 추천인가요? 권장이죠, 권장. 어. 레커멘디드면.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쓰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추천이랑 권장은 좀 다른 의미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거의 권장한다니까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베스트 프랙티스는 코어 DNS 쓰는 게 네. 좋겠다. 뭐,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코어 DNS가 더 업데이트가 더 빠르고 좋았지 않았을까? 따로 뭐, 그것도 찾아봤습니다. 근데 있지 않아요? 자세히 제가 못 봤지만 네. 기덥 이슈에 8년 전 기덥 이슈에 정말 토론이 있어요. 근데 너무 길어요. 이거 페이지 스크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짧은 시간에 이해 못하겠다. 그런데 제가 이해한 건 뭐냐면 여기 쿠버네티스 문서를 좀 가보면 좀 많네 링크가. 제가 가볼게요. 문서가 아닌데? 찾아볼게요. 왠지 그거 같아. 이거다. 여기에 코어 DNS를 추천하니까 쿠버네티스 문서도 코어 DNS 설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간단히 쿠버네티스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링크를 따라가고 코어 DNS 자체 링크를 좀 봤어요. 문서를 봤는데
왜 쿠버네티스와 콜드네스를 추천하는지 조금 알 수 있었던 게 콜드네스 자체는 플러그인 형식으로 돼 있어. 플러그인들 묶음이에요. 네. 그리고 코어디네이스에서 지원하는 쿠버네티스 자체도 쿠버네티스 플러그인입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플러그인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플러그인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쿠버네티스는 이제 쿠버네티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맞아요. 다른 거에도 쓸 수 있는데 쿠버네티스 플러그인도 설치할 수 있으니 네, 그러니까 쿠브 DNS 쪽에서 차라리 그냥 코어 DNS에 쿠버네티스 플러그인을 써라. 네, 네,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좋은 게 저희가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설정할 일 없겠지만 이 코어디네이스 설정을 바꾸면 하드를 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이것 좀 좋더라고요. 아마 컨피그 리로드라는 알고리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적용이 돼서 좋았고 그리고 당연히 매트릭도 제공해주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그인 형식을 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좀 확장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건 제 생각이고 맞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어데이스를 왜 쿠버네티스가 레코멘드한지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고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알아볼 건데 저희 블로그를 보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큐브DNS가 쿠버네티스 DNS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파드들이 쿠버네티스 큐브DNS를 사용한지를 저희가 아직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파드를 여러분이 생성하게 되면 자동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resolve.conf 파일에 큐브 DNS 서비스 클러스터 IP로 네임 서버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드는 생성이 되면 알아서 기본 설정으로 큐브 DNS 파드로 가도록 네임 서버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파드 안에서 본 거죠? 맞아요. 파드 안에서 이 etc resolve라는 컴프 파일이 뭐냐면 네임 서버, 즉 네. 도메인을 질의하기 위한 서버 정보를 넣는 곳인데 네. 박부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네임 서버의 주소가 그 코어 DNS, 그러니까 쿠브 DNS의 묶음인 서비스 IP가 들어있다. 네. 그걸 한번 네. 시술해 볼까요? 제가 세팅을 해놨는데 이게 라이브로 보니까 좋네요. 진짜 떨려요. 실수한 걸. 네, 이게 그래서 다 라이브의 맛 아니. 네. 그래서 제가 임시로 글자가 좀 크게 있어요. 제가 미리 파드랑 서비스를 띄워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디버깅 할 때 넷슈트라는 네트워크 디버거 툴을 파드를 많이 쓰고 테스트로 엔지닉스 파드를 많이 띄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띄워놨고요. 이 넷슈트라는 파드 안에 들어가 볼게요. 저는 KVS라는 도구를 좀 많이 씁니다. KVS라는 도구에 들어가면 넷슈트 안에 쉘을 들어갔고 여기서 resolve.conf를 보면 이 네임 서버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저희가 파드를 생성하면. 그리고 이 오른쪽에서 봐볼게요. 그럼 도대체 이해는 뭐냐? 아까 코어디네이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직접 보시면 코어디네이스는 큐브 시스템이라는 네임스페이스 하나 있고 그리고 뭐가 들었죠? get. 아, 이렇게 네. 보면 코어디네이스 파드랑 서비스 한번 같이 볼게요. 쿠브 DNS라고 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실수. 네, QoDNS라는 클러스터 IP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IP를 보면 10.96.0.101로 되어 있어요. 이 주소가 파드가 생성이 되면 모든 네임 서버가 이 클러스터 IP를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드를 생성하면 DNS 서버를 세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QoDNS를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참 편리해요. 이 큐브 DNS는 결국은 코어디네이스라는 파드를 가리키겠죠.
그렇죠. 네, 이걸 갈아보면 또 엔드포인트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드 IP는 보면 돼요. 이거 너무 많이 쓰네. 그래서 QoS 엔드포인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드 IP들이 목록이 떠 있는데 파드 IP를 하나하나 추적하면 코어디네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VDNS라는 클러스터 서비스 IP는 코어디네이스 파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QVDNS라는 이름이 코어디네이스가 아닌 이유는 이것도 이제 말이 많은데 과거 걸 호환하기 위해서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지만 저희가 대부분의 클러스터는 코어디네이스지만 저는 아직 안 써봤지만 구글에 있는 쿠버티스는 코어디네이스를 안 쓰고 QVDNS를 쓴다고 하네요. 음. 이런 호환을 하기 위해서 또 남겨놓은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저희가 QoDNS는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하도록 이런 설명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코어디네이스 기본 설정. 코어디네이스 기본 설정은 쿠버티스 문서에 보시면 코어디네이스는 config map이라는 하나의 문서가 있습니다. 이 설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설정이 결국은 코어디네이스 자체는 DNS 어플리케이션이니까 DNS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 코어디네이스가 받았을 때 어떤 도메인에 어떤 DNS 응답을 줄 건지에 대한 설정이어서 이게 코어디네이스의 설정 본체입니다. 이 설정도 한번 알아볼 거예요. 글씨가 좀 작긴 한데 좀 해줘. 코어디네이스는 키보시스템 네임스페이스 있고 설정은 config map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디네이스라는 config map이 있고 이걸 야물로 추출해 볼게요. 저는 니트라는 플러그인 좋아합니다. 이게 etcd에 저장되어 있는 메타데이터를 빼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메타데이터 빼고 다 보여줍니다. 공식 쿠버네티스 공식 문서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디폴트 설정이 있고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 설정을 건드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핵심인 부분은 다 핵심이긴 한데 쿠버네티스 DNS 요청에 대한 거는 이 쿠버네티스 플러그인이 이제 전달해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익숙하겠지만 저희는 쿠버네티스 파드간 또는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한 도메인이 클러스터 로컬이라는 걸로 끝나요. 이 클러스터 로컬이라는 거는 알기 위해서는 DNS 자체에 대한 설정을 좀 아셔야 됩니다. 네, 저도 DNS 설정을 직접 운영한 적은 없어요. 개인 공부를 해봤지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알고 있는 거는 DNS 존이죠. 그렇죠. 예, DNS 존인데 DNS 존이라는 거는 결국은 DNS가 여러 존을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대신 해줄 수 있나요? DNS 존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DNS 존은 어떤 특정 도메인 레코드를 관리하기 위한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존별로 어떤 내가 이 존에 있는 애들의 레코드는 이 존에서만 관리한다. 그럼 존을 관리하는 게 결국은 이 지금 각각의 쿠버네티스든 뭐 다른 거든 존별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cluster.local이라고 되어 있는 존. 네. 그러니까 그 존에 대해서는 이 쿠버네티스 플러그인을 사용하겠다. 네. 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친절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 로컬이라는 존이 이렇게 하드 코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사실 저도 역사를 모르겠어요. 근데 로컬이라는 것만 봐도 이름을 추천할 수 있는데 이 내부에서만 로컬에서만 쓰겠다 할 때 보통 컨벤션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 로컬에만 사용하겠다 해서 클러스터 로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 플러그인 때문에 저희가 파드간 또는 서비스 도메인을 쓸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 도메인에 이치하지 않으면 여기 안에 폴드가 있어요. 이 코어디네이스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etc resolve.conf를 사용해서 대신 이제 외부의 DNS 요청을 날리게 됩니다. 맞아요. 이 두 가지 설정이 거의 핵심이고 나머지는 여기 헬스 체크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매트릭, 코어디네이스 매트릭도 성능 최적화 또는 디버깅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 매트릭
그리고 캐시, 이것도 성능 최적이 필요한데 제가 아직 심하게 건든 적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보니까 이것 말고도 자체적으로 DNS 캐시라는 오픈소스를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직 제가 경험이 없어서 좀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로그는 제가 붙였어요. 이 로그라는 거는 디폴트로 없습니다. 네, 제가 디버깅하기 위해서 로그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코어 DNS에 대한 설정은 config map core DNS에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체인으로 걸릴 거예요. 이게 네. 쿠버네티스에 먼저 걸리고 여기 안 걸리면 이게 네. 포워드로 나가는 거지. 네네. 이게 뭐 선택해서 나간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이 위에서부터 이게 체인으로 걸어서 그 중간중간에 이런 다른 플러그인들도 걸면 네. 위에서부터 걸리는 거부터 처리하고 그 밑으로 내려오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노드에서 사용하는 그 DNS 리졸버를 타고 나간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제가 아직 공부 못했던 거 이 부분이에요. 이게 그 DNS 서버를 관리한 사람이 관례적으로 쓰는 표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찾아봤지만 네. 다들 쓰지만 정확한 설명이 없어서 이것도 공부하려고 하는데 제가 빼봤거든요. 이상한 게 없더라고요, 기능이. 분명히 중요한 기능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DNS 서버를 직접 관리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 아직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설정이 쿠버네티스 문서에 참 친절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문서를 보면 여기 안에 컨솔이라고 이게 어떻게 있죠? 컨솔 맞아요. 네, 그 하시코프에 있는 컨솔이라는 오픈소스 연동한 예제도 있어요. 그래서 코어디네이스는 장점이 이런 확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예제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아직 써보지는 않아서 테스트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확장성도 있고 좀 단순한 것 같아요, 설정이. 그래서 이런 코어디네이스에 대한 설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 블로그에 적어놨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코어디네이스가 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좋은 이름을 클러스터 로컬이라 하는지에 대한 이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고, 이걸 사용해서 저희는 파드 DNS, 쿠버네티스 서비스 DNS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거는 또 공식 문서, 서비스 및 파드용 DNS에 가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길어서 핵심적인 것만 얘기해 드리면, 쿠버네티스의 파드가 생성이 되면 자동으로 DNS 도메인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 그 도메인 주소는 이제 불규칙하게 갖는 게 아니라 쿠버네티스 자체에서 규칙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규칙대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규칙에 대한 설명이 이 문서에 써 있습니다. 저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좀 요약을 해놨는데 결국은 파드의 이거 못하네. 파드의 도메인은 이 파드의 IP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이건 이제 하드코드입니다. 파드 그리고 DNS 존입니다. 네, 클러스터 로컬이라고 고정이 되어 있으니 결국 여기는 클러스터 DNS가 되겠죠.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도메인도 파드 좀 달라요. 파드는 파드 IP를 가지게 되는데 서비스는 서비스 네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여기 파드에는 파드였지만 여기는 서비스로 바뀌고 여기는 DS 존으로 됩니다. 이게 사실 그 의미하는 거는 결국 서비스가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이런 말인데 네.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다른 클러스터 내부에서 다른 서비스를 호출할 때 굳이 외부로 나가지 않아도 이 도메인을 사용해서 맞아요. 호출을 할 수 있다. 네. 즉, 뭐 원래는 우리가 뭔가 외부랑 시스템을 연동할 땐 도메인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뭐 연결해줘야 네. 그 도메인으로 요청을 하잖아요. 네. 근데 얘는 이 도메인 가지고도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그냥 네. 서비스만 띄워도. 맞아요. 사실 쿠버네티스가 주는 되게 엄청 큰 사실 기능이기는 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큰 기능인데 처음에 쿠버네티스로 커리어를 시작한 사람은 이게 무슨 중요한 기능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그럴 생각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연결 안 해보신 네. 분들. 근데 쿠버네티스가 아닌 환경은 이걸 전부 다 수동 작업을 해줘요. 맞아요. 네. 그 커스텀하게 예를 들면은 뭐 ALB 같은 거를 뭔가 로드 맞아요. 밸런서를 네. 앞단에 놓고 뒷단에 서버 여러 대를 둔다. 이게 사실 비슷한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물론 100%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앞단에 로드를 분리할 수 있는 진입점 하나를 두고 뒷단에 이제 서버들에다가 네. 로드를 분산시켜 줘야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구성인데 그럼 이 서버가 고정 IP이면 차라리 나아요. 고정 IP면 IP로 호출이라도 되지만
사실 대부분 도메인으로 요청을 하니까 네. 그 도메인은 어쨌든 우리가 붙여줘야만 얘한테 이 IP를 질의할 수 있을 네. 거잖아요. 네네. 이게 되게 복잡한, 사실 되게 뭐 복잡하다기보다 되게 짜치는, 네. 번거로운 작업이죠. 번거로운 예, 작업이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건데 그걸 이제 신세대시네요. 도메인을 이제 어, 쿠버네티스는 네. 알아서 해주니까,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은 클러스터 내부에서만 맞아요. 가능하다. 전대차처럼. 하지만 보통 쿠버네티스 우리가 쓴다라고 하면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서로 간 통신을 할 때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쿠버네티스 내부에서 도메인이 하면 외부로 그 도메인을 요청하는 게 나갈 이유가 없어지니까 네. 굉장히 사실 좋은 기능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실제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테스트로 띄워놓은 네스트 파드가 있고, 이 공식을 살펴보시면 이 한겜 변수에 이미 저희 그 도메인이 아마 있었던 걸 기억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막상 찾으려니까 안 보이네요. 도메인? 맞아. IP가 있었던 것 같아요. IP를. 네, IP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IP 네트워크 포트 IP. 네, 네. 이런 것들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일일이 찾아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네스트 파드란 글씨가 좀 작은데, 네스트란 파드에서 이 엔지닉스 첫 번째 DB로 시작하는 파드로 찌르고 싶으면 파드의 도메인 규칙은 이 파드 IP가 먼저 나오게 돼요. 근데 이 파드 IP에서 이거 엔드 어떻게 하나 키보드? 어떤 앤데? 홈엔드. 네. 아, 점을 이 바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네임스페이스 이거 그렇군요. 디폴트, 네, 그리고 파드, 그리고 클러스터 DNS 존인데 클러스터 로컬? 네, 앞에 이제 컬을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파드의 도메인으로 직접 호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엔지닉스의 웰컴 투 엔지닉스가 보이고, 이렇게 호출을 안 할 거면 저희가 파드 IP를 일일이 구해서 이렇게 호출을 해야 돼요. 근데 파드 IP는 파드가 죽고 다시 생성이 될 때 바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파드 IP를 호출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위험한 게서. 그리고 파드 도메인 자체도 파드 IP가 바뀌면 도메인 자체도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운영 환경에서 실제로는 파드 도메인을 쓰지 않고 쿠버네티스 서비스 도메인을 씁니다. 이거 화면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저 뒤에 네. 잘려도 네. 너무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미리 엔지니스에 대한 클러스터 서비스 IP를 만들어 놨어요. 이제 클러스터에 대한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한 도메인 주소는 서비스 네임이 들어갑니다. 파드와 다르게 이 클러스터 IP를 안 쓰고 서비스 네임을 씁니다. 그래서 매번 서비스가 수정이 되거나 또는 파드가 재생성이 돼도 이 서비스 네임은 고정이니까 제가 항상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출하는 방식은 서비스 네임,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서비스, 그리고 본 이름 이렇게 호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도메인으로 파드를 호출할 수 있는 걸 지금 보여드렸고, 그러면 현재 저희는 이 호출하는 로그를 코올디네스가 호출하게 되면 도메인을 그 도메인 요청 DNS 질의를 코올디네스가 받는 걸 이제 추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올디네스 로그를 좀 봐볼게요. 이 두 개 중 파드를 아무나 선택해도 되는데, 이렇게 보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저는 워크로드 상위단 워크로드로 입니다. 코올디네이션 디플로이먼트로 생성이 되고, 로그스에 이 워크로드를 지정하면 이 파드의 전체 로그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코어디네이스가 DNS 요청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디폴트는 안 보여요. 제가 아까 코어디네이스 컨피그 웹에 로그라는 걸 해놨기 때문에 네.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NS 로고를 할게요. 네, 이렇게 도메인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코어디네이스가 받아서 이 응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 응답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아마 이게 캐시가 있을 건데 이 부분도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실시가 있겠죠. 이미 네. 요청을 했으니까 아마 네. 새로운 파드로 해가지고 이름을 바꾸거나 하면 아마 이게 위에 많이 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게 위에 뜬 게 정확한 거죠. AAA랑 A랑 다 네. 뜨잖아요.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걸 매번 저희가 콘솔, 쉘 안에 들어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노드 쉘에서. 그래서 저는 미리 테스트 용도로 제 로키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이 또 길어지니까 설명을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제 로키로 간단히 구현을 하면 제가 타임 레인지를 걸고 타임 레인지를 걸고 이제 제가 컨테이너 코어디네이스만 필터링 걸게 되면 코어디네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로컬에서 테스트할 때 좀 장기간 봐야 될 경우에는 로키 같은 걸 사용해서 로그를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하네요. 네. 상황에 맞게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제가 다음 주제가 뭐냐면 코어디네이스 파드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주제는 이제 코어디네이스 파드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확인하는 겁니다. 코어디네이스 파드는 이전 실습에서 살펴본 것처럼 DNS 서버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코어디네이스 파드를 죽여보지 않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한번 풀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DNS 요청 자체가 그 생각을 잘 해보면 우리가 DNS를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막 요청을 보낼 수 있잖아요. 네. 라이브러리를 쓰다 보면. 네, 근데 그 실제 라이브러리들은 내부적으로 어쨌든 그 OS가 보유하고 있는 그 DNS 처리하는 로직을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DNS라는 요청을 내가 보낼 때 그 DNS도 일종의 프로토콜이고 네.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에 맞게 데이터를 맞춰서 네, 서비스에 보내면 그 DNS 서비스가 그 요청의 질의에 맞게 IP를 받아오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L7에서 동작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네.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패킷이 어쨌든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패킷이라는 거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면서 목적지에 도착을 네,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건데 그 목적지가 그럼 어디냐? 그러면은 이제 목적지가 어딘지를 찾으려면 그 아까 보여주셨던 etc.resolve 네. 거기에 있는 IP로 간단 말이죠. 맞아요. 그 IP로 가려고 보니까 서비스 거기에 이제 쿠베 DNS 서비스 IP가 들어있는데 네, 찾아서 갔더니 파드가 없는 거죠. 맞아요. 파드가 죽거나 네, 뭐 파드가 안 떴는데 받을 상태가 아닌 거죠. 뭐 네. 이런 그러면 이제 당연히 패킷이 드랍되니까 DNS 질의가 안 된다고 네. 요청이 오겠죠. 네. 그러면 서비스 레벨에서는 그 도메인 질의를 할 수 없다. 맞아요. 이런 응답이 올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 보면서 도메인이 없나? 이런 게 아니라 코어 DNS가 죽었을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코어디네이스 파드 자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이제 DNS 요청을 받고 응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DNS 서버가 죽으면 DNS 응답을 못 받는 것처럼 코어디네이스 파드가 죽으면 DNS 응답을 못 받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하고 운영을 하면 DNS 응답이 오류가 걸린다. 그럼 높은 확률로 일단 콜 DNS 상태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습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어떻게 실습을 할 거냐면 콜 DNS 파드 레플리카를 그냥 빵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장애 난 것처럼 비슷하게는 재현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부하를 막 줘서 죽이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보시는 분들 중에
프로덕션에선 절대 하지 마시기를 네. 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 맞아요. 네. 큰 장애가 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콜드스에서 레플리카를 0으로 만들면 콜드스 카드가 이제 빵으로 되겠죠. 그래서 콜드스 카드가 종료되기를 좀 기다려 볼게요. 종료됐네요. 빠르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실습에서 사용했던 엔지닉스 도메인 주소를 DNS 질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예상한 것처럼 DNS 서버가 죽은 것처럼 이제 서버가 도달할 수 없습니다. 라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DNS 응답을 받을 코인스 파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컬로 해도 한번 맞아요. 컬러 볼까요? 해볼까요? 네. 컬은 이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인데 이 내부적으로 무슨 타임아웃 같은 걸 걸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컬에 대한 알고리즘 때문에 이렇게 응답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셔도 아마 이런 에러가 날 거예요. 맞아요. 리졸브 호스트를 할 수 없다. 네. 그럼 이제 도메인이 잘못됐다.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도메인 네. 자체가 사라졌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아예 DNS 패킷을 누군가가 못 받았을 확률도 있다. 네.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코어디스는 정상인데 이런 에러가 발생했다.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 네트워크가 아니라 쿠버네티스 네트워크를 감싸는 외부 네트워크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하시다 보면 이런 DNS 하나만으로도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맞아요. 네트워크 쪽을 조금 더 빠삭하게 알아야 네. 좀 디버깅하기 쉽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라우터 구사를 많이 쓰니까 휴먼 실수 또는 예상하지 못한 그 어떤 필드 값 설정 때문에 라우터 유사함이 예상하지 않는 행위를 할 때가 간혹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디버깅 했을 때 코어디스는 정상이었지만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해서 라우터 유사함에 대한 디버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DNS가 에러가 발생을 하면 코어디스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어디스 파드가 죽으면 코어디스 내부단의 DNS 요청이 전부 다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위한 세팅도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